이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엔터 너무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엔터라고 보는데 바이오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올해 바이오 왜 좋게 보냐면 네이버 카카오에는 인터넷 쪽은요? 네이버 카카오는 멀티플이 보니까는 뭐 얼마더라? 3,000원? 카카오 3,000원? 저기 네이버 6,000원? 근데 얘들 뭐 50조, 30조? 많이 착해졌는데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이익이 좀 더 올라와야 되겠네요. 이익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익이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네. 이익 대비 주가가 아직도 50배 넘는. 이익이 더 올라올 뭐 기미는 또 딱히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요? 근데 워낙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로를 잡고 있잖아요. 네. 이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오늘도 저한테 연락할 때 카카오로 연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경쟁 채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채널이란다. 경쟁 업체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증권회사 직원들이 많이 쓴 텔레그램 되게 좋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메모리 용량 그 어떤 구독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근데 다 익었어요. 이게 압도적인 커뮤니케이션 언로를 잡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강력한 힘이고요. 네.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게 계속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처럼 계속 분할을 할 거면 카카오가 벌 수 있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익 증가가 제한될 것도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브랜드 로열티 받고 네. 뭐 이러면 지주회사로 가치가 있긴 하겠으나 네. 이익 증가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근데 네이버는 꾸준히 이익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아마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주가에 부합하는 이익 규모를 가지지 않을까. 네. 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또 이커머스로 뻗을 수가 있어서 매출과 이익 급증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죠. 네, 그렇긴 합니다. 바이오 쪽은요? 왠지 근데 지점장님 바이오 쪽 투자 거의 안 하시죠? 합니다. 하세요? 합니다. 합니다. 굉장히 손에 잡히는 거 위주로만 하실 것 같은 스타일이라서. 옛날엔 바이오 매드를 많이 했죠. 바이오 기구 만드는 거. 왜 우리나라 그건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바이오 좋게 봐요, 개인적으로. 네. 올해. 바이오 왜 좋게 보냐면 네.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은 성장주를 찾을 거거든요. 그렇죠. 계속. 금리하고 상관없이 성장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한번 터지면 마진율이 50%, 80%예요. 터지면. 전기전자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25%, 35%예요. 맞잖아요? 네. 네, 테슬라 30%, 그것도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19%막 이렇게 나오고, 애플 잘 나오니까 뭐 20%대 나오잖아요. 네. 맥스예요, 그게. 근데 제약은 어떻다? 50%, 80%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금리하고 상관없어요. 이익률 자체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게다가 다 죽었잖아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 죽었어요. 사기적 회사들이 많았어. 사기적 회사들이 많으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네. 지옥으로 보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IPO가 안 됩니다. IPO에 자금 조달이 안 돼요.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기존에 살아있는 상장 회사들이 좀 뭔가 베네핏이 있겠네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네. 다 양아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 업체도 많겠죠. 있죠, 당연히. 그런 업체들은 진입도 없고 물타기도 없고 시간을 몇 년 끌었잖아요. 네. 성과가 나올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엔 성과가 나와도 안 믿잖아요. 하도 사기를 쳐서. 근데 진짜 성과가 나온 애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한미약품이 일종의 서방용 주사제 네. 그거 나왔는데도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조금 몇 개. 네. 좋은 신호죠. 바이오의 때가 왔다. 모두가 항복했다. 라는 거죠. 모두가 항복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나올 때가 됐다. 아, 그럼 그 진짜를 바이오 제약하면 또 굉장히 넓으니까 좀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뭐 필터링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애들. 현금이 플러스가 나는 애들. 예. 그런 애들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삼상을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의사분들 중에 일부만 알겠죠. 그렇죠. 임상의 성공 여부 어쨌든. 이 회사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그거는 임상 연구원들을 보셔야 돼요. 이 연구원들이 많은 회사들은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회사들은 괜찮습니다. 네. 예, 그런 회사들은, 이제는 바이오 투자를 저는 할만할 텐데, 네. 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숨어 있거든. 지옥으로 보낼 애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권하지를 못하는데 네. 분명히 살아남은 놈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인데 권하지 못하겠더라고. 무서워서.
예. 그럼 2차 전지 섹터 쪽은요? 태조 이방원에서 네. 조만 빼야죠. 내가 이제 안 좋게 보시는. 그 산업 성장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네. 산업 성장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마진 높을까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2차 전지 회사들한테 25%, 35%씩 마진 주고 가지고 올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그쵸. 내재화시키거나 아니면 싸게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겠죠. 둘 중 하나를 하겠죠. 결국에는. 네. 마진율이 두 자릿수 가기 매우 어려운 업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완성체 업체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익 대비가 무슨 바이오 같잖아요. 지금은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봤는데 나중에 진짜 제조업체가 딱 되면 매출 대 이익, 이익률, 이익 대 주가, 주판알이 튕겨집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2차 전지는 좀 하여튼 뭐 저는 없어요. 근데 전기차는 있어요, 저는. 전기차는 계속 성장할 거니까. 네. 근데 전기차를 2차 전지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전기차를 다른 쪽 옆구리로 치고 들어가는 전기차 그러면 뭐 어떤 분야로 투자를 하시나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눈? 네, 그럼 뭐 카메라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부속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속품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되면 한국은 못 하겠지만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한국은 할 회사 없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에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도 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타이어 훨씬 빨리 달 거예요. 급가속, 급제동, 그다음에 과속 이게 너무 쉽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되게 빠르다면서요, 전기차가. 네, 등판 그 초기 뭐죠? 60마일, 그러니까 100km, 제로백. 이거 월등히 빠르잖아요. 제로백이 10초 넘는 전기차는 거의 없어요. 근데 10초 안에 들어오는 내연기관은 또 별로 없거든요. 전기차는 제로백 10초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6초 안이에요. 6초 해보시면은요 깜짝 놀래요. 고개 뒤로 제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빨리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기차에 지금 뭐 전기차 아직 보편화 안 됐으니까. 근데 보편화되면 그런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저는 오케이. 예, 전기차에 대한 투자는 오케이인데 개중에 2차 전지는 많이 묻잖아. 되게 오랜만에 듣네. 많이 묻으니 좀 어느 정도 더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인기 있는 데는 가지 말자. 너무 인기 있는 데는. 왜 창 쓰지 말고 방패 먼저 쓰자. 뭐 이런 입장이니까요. 거기서 수익 내실 분 내세요. 대신에 다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익 내시는 게 좋죠. 예. 최근에 이정재 님이 이제 상을 받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또 장기적으로 가까우신 완전 분도 그쪽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펙스 ABC, 네, 이펙스 그룹, 네. 네, 잘 알죠. 네. 늘 아이돌이에요. 네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네, 이펙스라는 그룹이 향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장이더라고요. 거기 친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엔터 너무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게 엔터라고 보는데 가격이 안 쌉니다. 가격이 싸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너무 좋지만 비싸서 안 한 것처럼 엔터 너무 좋지만 기다리고 있고요. 미디어나 이런 쪽은 한국의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키워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키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격이 착해지면 오케이, 항상 콜 이쪽은. 근데 지금은 한 번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한 번 꼭 기회가 와요.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아요. 장기적으로 뭐 한 20년 투자하신다는 개념은 지금 투자하셔도 문제 없죠. 요즘에 점차 이제 주변에서 여행지 좀 많이 시작했던데 네. 리오프닝 이제 네. 항공, 호텔, 레저 여행 이쪽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고 보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이미 시가총액이 옛날 고점 시가총액하고 비슷해요. 물타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주식을 너무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라도 좀 반등을 할 겁니다. 특별히 미국이 비자 일정 기간 면제하고 일본이 일정 기간 면제해주고 그다음 동남아에서 PCR 검사가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아직 지금은 일본 개인 여행 못 가잖아요. 자유여행. 그렇죠. 자유여행까지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비자를 받아야 돼요. 무비자 있잖아요. 90일 무비자 이런 게 이제 열리게 되면 거기를 제일 많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부터는 분명히 좋아지니까 올해부터 주가 반영은 일부 되긴 되는데 옛날 고점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일단. 네.
회복은 될 수 있으나 옛날 고점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예, 비행기는 그렇고 레저 이런 쪽은 네, 이제 좀 증가를 할 건데 카지노는 중국 애들이 풀려야죠. 카지노는 우리나라 장사 아니잖아요. 일본인들하고 중국 장사니까 그거는 일본, 중국이 풀려야지 되는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면세도 결국은 우리나라 장사라기보다 일본, 중국 장사니까 뭐 이 중국이 저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게 풀리는 시점이 예, 좋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하면 우리가 사실 또 항상 하는 게 한전 하잖아요. 환전. 환전. 네, 제가 발음이 난 안 한국전력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한국전력이 나오는 거 이제 한전을 해야 예, 되는데 예. 원달 환율이 지금 와 1,390원을 돌파해서 거의 요즘 뭐 1,400원 찍을 분위기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10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강달러 시대 어떻게 일단 네. 달러 방향 어떻게 보시고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까 미국 투자 얘기 드릴 때 이 부분을 안 드렸는데 일단 미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시점이 되면 달러 강세가 멈출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거고요. 한국은 이제 IMF 경험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한 게 많다면서요? 외환 보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원엔 환율은 970원입니다. 약 960에서 970 왔다 갔다 하고 최근 2주간은 원화가 제일 약세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1 환율이 100엔당 960원, 970원을 위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유로 환율은 1390원입니다.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가격이에요. 그냥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달러가 모든 통화 대비 강세였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니 그 부분이 계속 누적되는 건 좋지 않다. 그건 뭐 맞는 건 맞는 거니까 대신에 유가가 떨어지면 해결될 것이다. 유가가 안 떨어지면 무역 수지는 좀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러면 원화 약세가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지금 오지 않는다. 단 최근 3, 4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한국 원화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 뭐 유로 달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아 통화하고 계속 연동된다. 그런데 위안화하고 엔화에 연동된다. 근데 엔화를 못 믿겠다. YCC하고 금리 안 올리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 계속 벌어지고 통화는 왕창 찍어놨고 부채도 엄청나게 많고 금리 올릴 생각 당분간 없고 엔화 약세는 추가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그러면 엔화 약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원화 강세가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려면 일단 무역 흑자가 나야 되고요. 무역 흑자가 나고 반도체의 턴 이게 있으면 이제 원화 강세가 되고 원화 강세뿐만 아니라 외국 매수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녹아나는 시장이 오게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엔화 약세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주식 전문적으로 가지고 주식으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훨씬 많이 깨졌습니다. 아시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주식으로 일가 이루신 분들 그렇죠. 사적으로 엄청 깨졌잖아요. 안 깨진 사람이 없어요. 나만 깨진 게 아니다. 다 깨졌고 자, 요 다음에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데 깨지고 절망할 것이냐 깨진 상황에서 기회를 볼 것이냐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숱한 욕이 들리겠지? 그러면 댓글에 나쁜 댓글이 많이 다니면 그건 좋은 신호다. 내 심리가 나쁜 건 긍정해야 될 상황이고 내 심리가 좋으면 부정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심리에 휩쓸리지 말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깨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다 깨졌죠. 어떻게 보면 투자 고수들, 뭐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은 이 일반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덜 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다 깨졌을까요? 아마 덜 깨지신 분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이 깨졌다는 그렇죠. 의미겠죠. 아무래도. 그렇지. 금액이 당연히 많이 깨지죠. 투자금 자체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100억 가진 분이 10% 빠졌으면 10억 깨졌잖아요. 근데 10억 깨진 개인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깨진 건 맞죠. 근데 시장은 20% 깨졌거든요. 코스닥은 24% 깨졌고 근데 10% 깨졌어. 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다음번입니다. 요 다음번 상승장에서 확연하게 달라져. 그때 쫙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하락 때는 대체적으로 많은 비율로 비슷하게 떨어져요. 비슷하게 좀 덜 잘 방어하는 사람 좀 덜 떨어지긴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때는 차이가 많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물론 아주 잘하는 사람은 뭐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약간의 차이예요. 약간의 차이. 큰 하락에 상승이 왔을 때 그때 확 벌어져.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사람은 100% 200% 수익이 나는 거고 많게는 300% 400% 수익이 나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그 상승을 다 커버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분은 아예 시장을 나가신 분도 많아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영원히 상승이 안 올 거냐? 아니다. 인류 역사까지 필요 없고 자본주의 최근 100년간의 역사를 봐라. 사이클 그리면서 언젠가는 올라온다. 그렇죠. 예.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심리잖아요. 그럼요. 그런 투자자들 심리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들이 진짜 지금 바닥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 같은 것들을 알야 될까? 일단 경제 관련 유튜브 트래픽이 떨어진 거는 심리가 나빠진 거고 트래픽이 올라가면 심리가 뜨거워지는 거고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 댓글이 지저분해지면 심리가 나빠진 거고 댓글이 뭐 용비어천가 일색이면 고점을 향해 가는 거고 더 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 확인됐습니다. 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이 다 떠나는 시장,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떠나는 시장, 돈이 점점 마르는 시장. 네. 이런 거는 바닥치고고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고점 치고고. 신용이 바닥이면 확실한 바닥이죠. 이제 신용이 콘크리트처럼 부조인가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잘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서 16조, 17조 잠깐 떨어졌다 또 올라오고. 이 상황이 굉장히 공고한데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위기 상황이 되면 이게 크게 떨어질 겁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미친 듯이 떨어졌거든요. 아마 10조 언더로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그런 때는 정말 최고의 기회인 거죠. 최고의 기회. 그거는 위기 때고 지금 위기까지는 발생할지는 잘 모르니까 위기를 프라이싱 하긴 좀 애매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위기를 프라이싱 하고 싶어 해요. 그거는 좀 배제하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위기가 올 때 제가 요걸 먹더라도 위기까지 계산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나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 채권 투자하세요. 지금부터 앞으로 채권 투자만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일절 다 싫어 하시는 분은 그냥 아예 주식 하지 마시고 채권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상반기 때는 채권 투자를 굉장히 이제 반대하셨던 네. 지점장님께서 올해 이제 지금이 아니라 10월부터는 10월 이후. 10월 이후 금통위 이후. 금통위 이후부터 예, 이번 금통위에서 50bp 올리고 나면 사람들의 눈빛, 금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네. 올해 하반기에 채권 시장 어떻게 됐는지는 내년 네. 상반기 때 지점장님과 함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괜찮아요. 네, 내년에 금리 더 올라가서 가격 조금 더 떨어질 건데 10월달 이후부터는 이 정도 금리면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젠 진짜. 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상준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